안녕하세요. 파인만 학원에서 제공하는 슬기로운 중학교 생활 3교시 오늘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 3교시에 앞서서 1교시, 2교시 때 했었던 이야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1교시 때는 중학교 가면 가장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 방법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는 거의 이제 형성평가이기 때문에 성적을 확인하실 수 없었지만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가 끝나고 나서 2학년, 3학년 때는 90점, 80점, 70점, 60점 이런 순으로 끊어서 A, B, C, D, E 절대평가로 환산해서 이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고등학교에 되면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공통과목과 그리고 그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로 바뀌어서 9등급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냥 A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2교시 때는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가 2015 개정교육 과정으로 인해서 생긴 것, 그리고 자유학년제는 어떤 활동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활동을 더 중점적으로 열심히 하면 좋을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우리가 고교 선택 과목이라든지 고등학교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고교 학점제를 이루고자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어떤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지금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혹시 1교시, 2교시를 못 들으신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저희 이제 파인만 유튜브에서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찾아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3교시를 들으시면 아마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3교시 때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읽기를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랑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같은 기재 요령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나 쓰는 방식 같은 거, 쓰는 기준, 법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일치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순간 이런 학생부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어떤 항목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항목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생님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때 학습이 된다면 고등학교 가서 학생부를 관리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3교시 때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읽기에 대한 맛보기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학생부가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 그 전형에 나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아마 이 전형에 대해서 미리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수시에서 지금까지 4개의 트랙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상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전형은 나라에서 계속 제한을 두고 정원을 줄여달라, 폐지 수순을 밟아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폐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전형밖에 준비를 못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 폐지는 어렵겠지만 정원이 매년 현격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은 학생부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이게 수시 전형이고 정시에서는 일반 전형 수능을 보게 됐는데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2023년도부터는 서울대가 이제 그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부를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반영을 하겠다고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서울대형 학교를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연대랑 고대가 갈릴 것이고 또 연고대형이 그 밑에 중경외시나 건동홍수이다 이렇게 다 또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분화가 될 텐데 어찌됐거나 그건 2023년 이후의 얘기고요. 2022학년도까지는 수능 100%로 정시는 뽑는다. 그렇지만 수시 굉장히 큰 문인 정시 40% 뽑는 거 이제
달성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60%는 어디서 뽑냐면 수시에서 뽑는단 말이죠. 그런데 특기자 전형과 논술 전형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면 학생부 전형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부에서 적혀있는 내신을 위주로 뽑는다라는 것이 교과 전형인 거고, 학생부의 전반적인 내신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적힌 나머지 선생님들의 문장, 서술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생부를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3년 이후에 대학을 들어갈 아이들은 이제 그 서울대가 정시에서도 학생부의 일부 항목을 반영을 한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대학별로 학생부의 일부 항목들을 반영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조금 놓고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수능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그 정시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겠지만 학생부를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수능을 잘 본다고 하더라도 완전 최상위, 뭐 서울대 이런 학교들의 합격을 담보하기가 이제는 점차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 갈 때를 생각을 한다면 더더욱 이제 1학년 올라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학생부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영역별로 입력 가능 최대 글자 수라고 적혀 있는 거는요.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종합전형은 교과 전형은 내신을 더 보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에 플러스 내신 외에 이 과목에서 얘가 몇 등급을 받았느냐라고 나와 있는 내신 외에 선생님이 써주신 모든 문장들, 서술들 이런 것들이 다 평가 요소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천자가 써있는 학생부와 만자가 써있는 학생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양적으로는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대학이 이야기를 하지만 천자와 만자가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천자보다는 만자에 훨씬 더 많은 양이 적혀 있으니까 더 구체적인 서술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더 많이 적혀 있는 학생부가 일단은 읽기에도 괜찮고 보기에도 괜찮고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면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의 양을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 글자 수, 각 항목에 대해서 몇 자 정도까지 적을 수 있느냐를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을 예시로 들자면요. 동아리 활동은 지금 500자를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창의적 체험활동 7번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에서 그 옆에 보면 최대 글자 수가 500자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동아리 활동이 500자라는 걸 만약에 내가 모른다. 그런데 어디서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다고 들었다라고 한다면 동아리를 막 10개씩 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1년이 지나서 10개의 동아리를 다 쓰면 내용이 되게 많겠구나. 그래서 동아리 활동만 열심히 했어요. 교과 활동은 그냥 대충 기본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서 갖고 갔는데 한 동아리 2개 정도 적으니까 500자가 꽉 차서 더 이상은 못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8개 동아리가 아예 그 활동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입력이 안 된다면 평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영역별로 입력 가능 최대 글자 수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활동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진로 희망사항 6번 보시면요. 진로 희망사항을 보시면 희망 사유가 원래는 있었거든요. 200자. 그런데 이게 어디로 내려갔냐면은 창의적 체험활동 바로 밑에 있죠. 여기에 네 번째 항목에 진로활동 특기사항이라고 700자 최대 글자수 적혀 있죠. 자, 그런데요. 자율활동도 500자, 동아리활동도 500자인데 진로활동은 왜 700자일까요? 네. 이 위에 있는 희망 사유 200자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로 활동에 적는 칸에 희망 사유도 적을 수 있다면 이 진로 활동을 학교 담임 선생님이 주로 작성을 해주시거든요.
그 전에는 진로 담당 선생님이 작성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담임 선생님들이 주로 작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담임 선생님께 제가 진로에 대한 이런 활동을 교내에서 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선생님께 왜 이런 진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그래서 이 진로 희망 중에 어떤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좀 더 알아보고 노력하는 중이고 이런 상담들을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진로 활동에다가 200자 희망 사유에 대한 부분을 담임 선생님이 더 적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뭐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최대 글자 수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서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원래는 있었어요. 500자가 원래는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봉사활동 우리 교내에서 뭐 쓰레기 줍기나 우유곽 나르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약간 그런 사적인 그 기관에서 내가 봉사활동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봉사활동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관에서 몇 시간을 이수를 했는지 라고 적혀 있는 게 봉사활동 실적 활동 내용 여기 250자 적을 수 있는 요 내용이거든요. 어느 기관에서 언제 몇 시간 무슨 내용으로 이수를 했다라는 게 적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 봉사활동 특기사항에는 이 봉사활동 실적을 보고 개괄적인 내용을 500자를 원래는 적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너무 과중하다, 담임 선생님이 쓸 게 너무 많다라는 의견들 때문에 이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그냥 폐지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없어지고요. 그냥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실적에 언제 몇 시간 어느 기관에서 어떤 장소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이것만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기 활동이라고 8번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중학교 1학년들만 하기 때문에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옆에 비고에 중학교만 해당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각각 1000자씩 적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활동은 제가 지난 2교시 자유학년제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거나 2교시 만약에 안 들었다 혹은 들었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시면 2교시를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 차시를 통해서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사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네, 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나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맨 처음에는 1학년 해서 1학년 때는 이 학생이 무슨 과목을 배웠고 과목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원점수를 얼마를 받았고 100점 만점에 얼마를 받았고 그리고 이 과목의 평균은 몇 점이고 이 학교의 평균은 몇 점이고 표준 편차는 몇 점이고 그래서 이 학생은 90점이 넘었으면은 A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게 고등학교를 간다면 똑같이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나오고 이거를 상대평가로 해서 상대평가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그 윗부분 요거를 바로 우리가 입시에서는 교과, 내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각 과목 선생님이 500자씩 이 학생이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태도로 임했으며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표를 했고 어떻게 생각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이 관찰한 바에 따라서 적는 칸이 최대 글자 수가 과목별 500자예요. 자,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부의 질만큼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양이 중요하다. 양이 많으면 그만큼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구체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여러 내용이 들어가서 이 학생을 표현하기에 더 적합하다.
그러면은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10과목을 배운다라고 한다면 10과목에 과목당 500자씩 적을 수 있으니까 총 만약에 500자를 모두 다 활용을 한다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만 5,000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10과목을 살짝 넘게 배우게 돼요. 그럼 5,000자가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게 3년치가 모이게 되면 15,000자. 그런데 10과목을 살짝 넘게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한 17,000자, 8,000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최대 글자 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각 과목 선생님이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그 과목의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대학 교수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뢰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대학의 학종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이거든요. 이 학업 역량을 각 과목 선생님이 적어주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학생부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내용의 컨텐츠, 즉 질도 굉장히 여기에 포커스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서 양도 무한정까지는 아니지만 과목당 500자를 모두 다 채운다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올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2023년 서울대 전형 조기 발표에서도 정시 때 수능만 가지고 보지 않고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같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세특을 함께 보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취지로 일부 보여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서 활동 상황은요, 책 제목하고 저자까지밖에 안 적혀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읽었는데 이거는 국어 과목이랑 연관된 책이다, 사회 과목이랑 연관된 책이다, 과학 과목이랑 연관된 책이다 라는 게 분류가 그러니까 분명하면 과목별 도서로 이제 독서 활동지를 각 과목 선생님께 제출을 하면 각 과목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면 국어과 도서를 목록을 받아서 독서 활동지를 보신 다음에 정말 이 학생이 독서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 그리고 국어과랑 연계되는지 확인하신 다음 국어과랑 연계된 독서로 넣으실 수 있고요. 이제 특정 과목에 한정을 두기에는 애매하다. 예를 들어서 진로 독서인데 진로랑 연관이 되었지만 교과랑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통 독서로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공통 독서는 500자. 그런데 책 제목하고 저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이 500자를 채우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과목당 250자면은 과목별로 좀 이렇게 너무 한 과목에 편중되지 말고 여러 과목에 걸쳐서 다양한 독서를 하는 거를 대학들이나 훨씬 더 선호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 과목에 걸쳐서 독서를 하게 되면 사실상 한 과목당 2-3권을 읽으면 괜찮게 읽은 편이기 때문에 250자를 넘을 일이 절대 없겠죠. 그래서 세특만큼 독서활동 상황은 양을 늘리기에는 좋지가 않고요. 다만 좋은 점은 뭐냐면은 독서활동에서 과목별 도서를 어떤 선생님께 독서활동지를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각 과목 선생님께 제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각 과목 선생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 독서활동지를 드리면서 선생님 저 이런 책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어떤 점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보고서처럼 되어 있는 독서활동지를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거를 반드시 읽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출을 하면.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과학 과목이랑 연관된 독서를 했는데 그냥 내가 배우는 내용이랑 상관없는 과학 도서를 읽어도 독서 활동 상황 과학과에 적을 수 있어요. 과학이랑 연관된 도서니까요. 그런데
내가 배운 내용이랑 연관까지 된 내용의 책을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독서를 활용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단원에서 어떤 게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거를 이해할 수 있었고 호기심을 풀 수 있었고 어떤 지식의 확장을 할 수 있었다. 라는 내용들이 독서 활동지에 들어있고 그거를 이제 교과 선생님이 받으시고 읽게 되시니까요. 이거를 드릴 때 저 이제 어떤 단원에 어떤 과목,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알게 되었으니까 선생님 이거 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도 좀 적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여쭤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과목당 500자를 적어야 하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만들어 가는데 훨씬 더 유리함을 차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서 활동 상황은 글자 수가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책 제목하고 저자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게 각 과목 선생님한테 과목별 도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독서 활동지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합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세특이랑 연계를 시킬 수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하면요. 우리가 원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을 낼 때 서류에서 3가지 서류를 냈었어요. 학생부를 제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대학별 양식에 맞춘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 고등학교 3년간 선생님 중에 한 분을 골라서 이제 추천서를 작성을 받아가지고 그 3가지를 제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이제 나중에 폐지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추천서는 지금도 폐지한 학교들이 꽤 돼요. 폐지 수순에 있고요. 자, 그러면 추천서를 대신할 만한 것이 학생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겠느냐라는 항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학생부에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사실상 추천서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1년 동안 이 학생을 지켜봤을 때 담임 선생님이니까 교과 선생님보다는 훨씬 더 근거리에서 다양한 모습을 이 학생의 인성적인 모습이나 아니면은 이런 공동 생활 속에 이제 작은 학급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인터액션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 관찰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쓰시는 거거든요. 이 학생이 1년간 나한테 보였었던 혹은 친구들한테 보였었던 그런 행동들의 어떤 특성이 있으며 그거를 내가 종합적으로 관찰을 해봤을 때 이렇게 평할 수 있겠다라고 적으시는 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그 인성에 대한 학생의 뭐 생활 태도 혹은 교우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기록을 하시는 편이고요. 실제로 학생부 기재 요령에도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학생의 그런 생활 태도나 교우 관계나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얼마나 성실하고 뛰어난 학생인지에 대한 선생님의 종합 평가 이런 부분들이 추천서의 항목과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없어진 추천서의 기능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대체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과는 굉장히 또 좋은 사이를 유지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그 학생들이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고 자기가 뭔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도 선생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도록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조심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거를 다만 잘 보이려고 학생부를 잘 만들려고 한다기보다는 이게 결국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학교 내에서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게 되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그런 학생을 누가 예뻐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직장 상사도 인사성이 바르고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말도 조심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런 학생들은 사회에서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학생부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나중에 사회인으로서의 그런 모습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좋은 내용이 많이 적혀 있는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사회에 나가서도 예쁨을 받을 그런 학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자, 이 표를 마지막으로 이번 교시를 마칠 건데요. 이 표는 2019년 11월 28일 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4학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 2023학년도에 해서 지금 그 학년으로 환산을 하면 현재 예비 고1 이하의 학생들은 다 제일 오른쪽에 적혀 있는 요 표대로 대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전형이 어떻게 되고 서류는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의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빨간 박스 안의 내용들은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서 대입용으로 제출을 하게 될 때 어떤 내용들이 제출이 되게 되는지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박스 내를 보시면요. 교과 활동, 교과 세특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과목별 500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대부분 항목들이 좀 이렇게 그 분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쓸 수는 있는데 학교 생활 중에서는 쓸 수 있지만 대입용으로 제출을 할 때는 제외가 되거나 이런 제한 사항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세특 같은 경우는 아예 건드리지를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학생부의 양에서 훨씬 더 유리하겠죠. 다른 항목이 줄어들거나 제재가 가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보루를 교육부에서도 남겨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방과 후 활동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고, 원래는 영재 학급이나 영재 교육원 이런 활동들이 이제 그 실적 어느 기관에서 몇 시간 이수 요 정도는 적게 되어 있었거든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과학 영재 학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학과에 어떤 영재 학급 몇 시간 이수 이 정도는 적게 되어 있었는데, 예비 고1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그러니까 중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면은 예비 고1의 기준으로 이 학생부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적지 못하게 해놨어요. 적을 수는 있는데 출력을 하면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종합의견은 500자 그대로 살아있고요. 종합의견이 추천서의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 500자 그대로 남아있고요. 자율활동은 학교 내에서 했었던 모든 잡다한 기타 활동들을 다 적을 수 있다. 학교 교육 내에서 이루어졌었던 포스터 그리기 대회라든지 아니면 수학여행 간 거라든지 학교 운동회를 했다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적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요. 500자를 적을 수 있는데 자율동아리가 예비 고2까지는 이름과 간단한 설명은 적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율동아리가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율동아리는 할 필요가 없느냐?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율동아리 자체는 30자 적히나 마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자율동아리가 중요한 거는 동아리 활동이 결국은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담합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활동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연구에 포함이 돼요. 이 공동연구 자유학년제 때 주제선택 활동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이 교시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런 부분이 동아리 활동이랑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나는 과학이 너무 좋고 과학이랑 관련된 과를 들어갈 건데 과학 동아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규 동아리, 학교에서 만들어져 있는 동아리는 상대적으로 없으니까 내가 만들면 되겠죠? 그게 바로 자율 동아리거든요. 내가 만들고 내가 어떤 주제로 어떤 월간 계획을 세우고 이 동아리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내가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엄연히 교내 활동입니다.
교내 활동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이제 과학 선생님께 과학 선생님 저는 이제 생명공학과에 가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고 싶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유전 질환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유전 질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없어서 제가 회장을 하고 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고문 선생님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고문 선생님이 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이 과학 선생님이 내 과학 과목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생명과학 쪽으로 유전 쪽을 배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랑 유전 단원이랑 연계해가지고 얼마든지 기록을 해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관찰을 하셨고 분명한 학교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동아리가 없어진다고 자율동아리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느냐? 자율동아리의 가치가 더 이상 없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은 저희가 재원생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진로 활동은 700자 적게 되는데요. 진로 희망 미반영이 아니라 진로 이제 목표 미반영이에요. 그 전에 이제 뭐 1학년 때 내 진로 희망은 의사, 부모님은 뭐 이렇게 계속 적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진로 희망, 그 다음에 부모님이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진로 희망, 그 옆에 희망 사유가 있었는데 이게 통째로 사라지면서 희망 사유만 밑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진로 희망 미반영은 진로 희망의 희망 사유에 대한 미반영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 꿈이 뭐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그 부분은 쓰지 않고 내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어떤 거를 더 연구를 해봤고 나는 나중에 뭐를 하고 싶고 라고 할 수 있는 희망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진로 활동이 단독으로 700자인 거다. 이 700자가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부여된 500자 플러스 희망사유, 기존에 있었던 희망사유 200자가 합쳐진 분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상 경력은 이제 학기당 한 건만 반영이 되다가 예비 고1부터는 미반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학생부 기재 요령이 매년 나와요. 그래서 매년 2월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2월에 이번 연도 예비 고1 학생부 기재 요령을 봐야 정확하게 이게 정말 미반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서 활동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미반영인지 아닌지는 이번 연도 기재 요령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다시 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이 방안 자체를 발표를 한 게 2019년 2년 전에 발표이기 때문에요. 지금 미반영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2년 동안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미반영하면 학교 생활이 이렇게 힘들다. 학교 생활을 꾸리기가 이만큼 어렵다. 그리고 교육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감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또 일부 사라지기도 하고 덧붙여지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미반영된다라고 100% 확신해서 이제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이번 연도 기재 요령이 나오고 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항목들에는 각자 최대 몇 자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항목들의 글자 수에 맞춰서 내가 활동의 볼륨이나 아니면 활동의 난이도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취지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망의 4교시가 다음 주에 1주차 하나 더 남아있죠. 이거는 바로 지금까지 1교시, 2교시, 3교시의 집대성을 하는 종합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의 가장 관심사하고도 일치가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중학교 3학년을 가장 잘 보내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목적은 바로 이제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중학교 3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끝에 우리가 대학이라는 더 큰 관문을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전공,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전형 위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좋고,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3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고, 그 고등학교 3년을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중학교 3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